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저라면 아마 너무 놀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시간 참 더디네요. 하루하루가 어쩌면 이렇게 긴지요. 지나온 70년은 잠깐 눈 감았다 뜨고 나니 흐른 것 같은데 왜 오늘 이 하루는 이렇게 느리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빨리 오늘이 지나기만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 70이니 적어도 7, 8년은 더 지나야 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세월 기다릴 생각을 하니 아득하기만 합니다. 당장 이 하루조차도 지옥인데 이 지옥의 시간을 더 견딜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찔합니다. 미련이라곤 단 한 점 남지 않은 세상이니 내 뜻대로 세상을 저버릴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려고 한 적도 있었고요. 누군가 나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지금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를 잡아주었죠. 그리고 그 사람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모진 세월이라 해도 하늘이 준 천명을 제 마음대로 줄이는 건 나쁜 짓일 테니까요. 지금 제 곁에 없는 그 사람과 약속을 했답니다.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요. 다들 이런 걸까요? 세상이 유독 저에게만 더 가혹한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사실인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제게 주어졌던 행복의 시간을 되짚어보지만 솔직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잠시나마 제게 주어졌던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는 순간 그 행복이 박살나던 참혹한 기억이 뒤를 잇거든요. 그 기억이 무서워서 그런 행복한 시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볕도 잘 들지 않는 허름한 단칸방에서 혼자서 살고 있어요. 딱히 돈벌이는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답니다. 소원이 있다면 어서 빨리 이승을 뜨는 것뿐인 그런 사람이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런저를 나무라실지도 모르겠네요. 당연합니다. 어떻게든 살 생각을 안 하고 죽을 생각만 하는 사람을 뭐가 예쁘다고요. 어쩌면 제가 창피를 무릅쓰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제게도 티끌만큼 삶의 의욕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실컷 혼나고 그러다 드문드문 위로라도 받게 되면 혹시라도 그 힘으로 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도요. 사람 목숨 참 독하다 싶습니다. 한평생을 불행과 고통 속으로 살아왔는데 아직도 목숨 이어갈 궁리를 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럴 바엔 차라리 40여 년 전 남편과 아이가 떠날 때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만 합니다. 그랬다면 그 뒤에 이어질 불행 따위는 겪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아직도 기억에 선명한 그 여름날이 떠오릅니다.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아이가 그렇게나 졸라댔던 놀이동산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용인에 있는 자연농원이었죠. 사자도 보고 놀이기구도 타고 한껏 즐거운 하루를 보낸 뒤였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다 타보지 못한 놀이기구를 다음엔 꼭 타자며 아빠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그 모습도 여전히 또렷하고요. 사고가 일어난 건 그로부터 불과 30여 분 뒤였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살던 곳으로 가려면 국도를 거쳐가야만 했죠. 8월 한여름이라 해가 길어 완전히 캄캄해지지 않은 그때 저희 차 앞으로 뭔가가 확 스쳐갔답니다. 정확히 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산짐승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일 수도 있었죠.
뒷좌석에서 딸아이와 함께 졸고 있었던 저는 어느 순간 들린 남편의 다급한 소리와 함께 차가 도로변 전신주에 부딪히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게 끝이었죠.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거든요. 제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깨어났다며 우는 엄마가 있었는데도 전 왜 아무도 없다고만 생각했을까요? 남편과 아이가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전 보름 만에 깨어났었죠. 죽을 만큼 크게 다쳤거든요. 살아난 게 기적일 정도의 중상이었어요. 보름 만에 다시 찾은 세상엔 남편과 아이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화장터에 재로 변해 있었거든요. 물론 의식을 찾자마자 그걸 안 건 아닙니다. 혹시나 제가 슬픔에 못 이겨 잘못될까 우려한 부모님이 그 사실을 숨겼거든요. 빨리 나아야 유진이랑 송서방 보러 가지. 둘 다 너만큼 다쳐서 올 수도 없어. 그러니 어서 낫자. 순진했죠. 그 말만 믿었네요. 결국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엄마를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엄마를 원망할 일이 아니었지만 그때 제겐 누구라도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엄마밖에 없었던 거였죠. 1년 만에 병원을 나설 수 있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는데요. 매일매일 죽는 상상만 했답니다. 어서 죽어서 우리 딸을 보러 가야지 하는 생각이요. 참 나쁜 자식이죠. 고추밭에 고추가 말라 죽어도 행여 자식이 이상한 생각을 할까 걱정돼서 제 곁을 떠나지 못한 우리 엄마였어요. 그런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그런 엄마에게 수도 없이 죽고 싶다는 말을 한 제가 엄마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을까요? 그럴 때마다 산 사람은 산다던 엄마가 너무 그립습니다. 아니라고 했지만 엄마 말이 맞더군요. 도저히 못 살 것 같았던 세월이 차곡차곡 쌓여 3년이 흘렀답니다. 그 즈음엔 저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고요. 덕분에 3년 만에 시골집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같이 살자셨지만 그래선 안 되잖아요. 엄마 말대로 산 사람이니 일을 해야 했죠. 그래야 허튼 생각을 안 할 테니까요. 처음 갔던 곳이 동네 언니가 운영하던 한밭집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언니였죠. 언니가 없던 제겐 친언니 같은 사람이었답니다. 부모님이 제 독립을 걱정하시면서도 결국 보내주신 이유기도 해요. 성자 언니라면 저를 잘 돌봐줄 거라 믿었던 거죠. 그렇게 언니를 따라 건설 현장을 돌았답니다. 원래 한밭집이란 게 건설 현장 따라 움직이는 일이거든요. 검게 그을린 얼굴, 땀에 절은 몸을 한 다양한 사람들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예전 한밭집들은 대개가 가건물에 가까웠거든요. 에어컨이요?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선풍기 몇 대가 전부인 그런 곳이었어요. 저희도 저희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진짜 죽을 맛이죠. 그래도 열심히더군요. 다들 각각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누구는 자식들 공부 가르친다는 이유로, 또 누구는 부모의 보탬이 된다는 이유로 그 뙤약볕에서도 삽을 푸고 시멘트를 개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조금씩 제게도 삶의 의지란 게 옮겨지지 뭡니까. 때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친구들이 눈치를 보며 밥을 더 달라는 모습도 봤고, 또 때론 임금이 제대로 안 나온다며 반장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도 있었답니다. 모양은 달라도 다들 열심히 산다는 증거였죠. 바로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람 인연이란 게 참 묘하죠. 제가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아마 그 사람과 제가 비슷한 처지여서 그랬나 봅니다. 그 사람도 아내와 사별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랑 다른 게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아들이 있다는 정도요. 근데 그 아들이 꽤나 말썽쟁이였나 봅니다. 몇 번 인사를 하고 조금씩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씩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죠. 그 사람의 아들이 속을 썩인다는 것을요.
아이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자신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일을 다니는데 그놈이 툭하면 학교에서 싸움질을 해서 할머니를 학교에 부르게 한다더라고요. 속상할 일이죠. 그래도 부럽기만 했습니다. 얼마든 말썽을 부려도 좋으니 자식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또래 남자애들이 원래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더 크면 멀쩡해질 거예요. 그래도 부럽네요. 전 그래도 좋으니 애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고로 아이를 잃고 나서는 누구에게도 아이의 부재를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며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가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성자 언니에게 전해 들었던 거죠. 전 몰랐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제게 호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성자 언니가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았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제게 다가올 계기가 된 거였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도 결혼까지는 생각지 않았어요. 아직도 제 마음속엔 남편과 아이가 살아있었으니까요. 물론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그게 재혼으로 연결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이 종료되기 얼마 전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같이 잘 살아보면 어떻겠냐고. 당연히 거절했죠. 누군가와 또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그렇게 접어질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2년 후 또 그 사람을 만났답니다. 당연히 공사 현장에서요. 저희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본 순간 어쩌면 저 사람이 제 인연일지도 모른다 싶더군요. 솔직히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 사람도 그랬나 봐요. 2년의 세월만큼 더 까매져 있더군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뜻일 테죠. 그로부터 6개월 뒤 전 그 사람을 따라 부평으로 왔습니다. 살림을 합친 거죠. 성자 언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때론 달래고 때론 꾸짖으며 제가 살 수 있게 해준 언니도 이젠 이 세상에 없네요. 너무 빨리 떠났어요. 그렇게 40이 넘어 또 다른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라고 크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아들인 수범이 때문이었답니다. 수범이를 처음 본 게 그 아이가 15살 때였어요. 한창 반항기 심한 사춘기의 아이였죠. 원래부터도 폭력적이고 제멋대로던 아이가 사춘기까지 더해지니 제 선에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더군요. 남편이 매를 들어도 그때뿐이었어요. 아이가 엇나갈 이유는 많았죠. 어린 나이에 겪은 엄마의 죽음, 거기다 아빠는 일 때문에 매번 타지를 떠돌아야 했으니 부모의 손길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자랐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컸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노력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미 한번 자식을 잃어보았으니 미처 다 주지 못한 그 사랑을 수범이에게 주고 싶었어요. 제 딴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그래도 안 되더군요. 남편은 항상 미안하다면서도 수범이가 나이가 들고 철이 생기면 절 엄마로 받아줄 거라고 말해주었죠. 저도 그러기를 기대했고요. 그러나 그 기대는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사고를 치던 수범이가 군대를 다녀와서도 별반 달라지질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치곤 했어요. 껄렁껄렁한 사람들과 어울려 싸움도 하고 결국 그게 문제가 돼 교도소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그나마 남편이 제 곁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주었으니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두 번째 결혼 생활마저도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범이가 계속 엇나가기는 했지만 저희 경제 사정은 조금씩 더 나아졌어요. 남편은 50이 되면서 더 이상 건설 현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워낙 힘든 일이기도 했고 또 계속 타지를 떠돌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식당이었어요. 제가 딴 건 몰라도 타고난 손맛은 있었거든요. 시장 한켠에 조그만 가게를 얻어 해장국집을 열었답니다.
하던 가닥이 있어서인지 손님들이 심심치 않게 드나들었어요. 덕분에 나날이 살림이 피어지 뭡니까. 힘들긴 했어도 그 재미로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전히 수범이는 정신을 못 차리고 사고를 치곤 했죠. 교도소에서 나오고 한 몇 달 있다 또 사고를 쳐서 교도소로 돌아가곤 했으니까요. 그때마다 합의를 한다 어쩐다 해도 기존의 전과가 있으니 교도소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수범이는 그럴 때마다 저희를 원망했어요. 그깟 돈 몇 푼 아끼려고 자식을 교도소 보낸다면서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아놓은 돈으로 합의를 한다지만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할 깜냥이 되겠어요. 그나마 저희가 돈을 조금이라도 모은 게 남편이 환갑이 되던 즈음이었습니다. 수범이가 사람을 거의 죽을 지경으로 때려서 5년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었을 때였어요. 한자리에서 10년 가까이 식당을 하다 보니 우리 해장국을 찾는 단골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아름아름 음식 맛이 괜찮다는 소문에 식당을 새롭게 찾는 손님도 늘었거든요. 우리는 이 덕분에 차곡차곡 돈을 모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부쩍 식당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자리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다 보니 시장에 있는 분들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채소가게 이사장이나 정육점 강사장 같은 사람이 남편의 친구가 되었답니다. 나이도 비슷한 또래고 일하느라 생긴 고충도 잘 아는 사람이니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래도 저는 별말 안 했어요. 우리 식당 옆에 자리도 추가로 얻어 식당을 늘리면서 종업원도 늘렸던 차라 남편이 없다 해도 크게 티가 안 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해장국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정육식당으로까지 확장했어요. 시장 어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당 말이에요. 가끔 잔소리야 했죠. 그래도 그간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잘 아니까 말 그대로 잔소리였어요. 요새 왜 이리 외출이 잦아요. 손님 많을 때라도 자리 좀 지켜요. 그리고 술도 좀 줄이고. 미안해. 강 사장이 좋은 곡이 들어왔다고 소주 한잔 하자는데 뿌리칠 수가 있어야지. 내 많이 안 마실게. 사실 술이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워낙 말술인 사람이라 평생 술에 취해 실수하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나이가 이젠 60이니 마냥 젊은 시절 생각하고 술 마셔선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나 봐요. 갈수록 남편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외출 때마다 금고에서 돈을 빼가기도 했죠.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젠 좀 쉬면서 일할 여유는 있었으니까요. 수범아, 요새 민 사장 괜찮니? 왜요? 요새 놀러 다니는 것에 맞들리긴 했어요. 잔소리해도 안 들어요. 저희 가게 맞은편에서 해산물 도매상을 하던 진영 이모가 좀 걱정스럽다는 듯 제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걱정이 돼서 정육점 강 사장 따라다닌다며? 네, 강 사장이랑 성진채소 이사장이랑 멤버인가 봐요. 그래서 하는 말이야. 강 사장 예전부터 노름 때문에 민수 엄마가 속 많이 끓였거든.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요새 또 그러나 봐. 그것 때문에 민수 엄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근데 민 사장이 요새 자주 어울리잖아. 혹시 강 사장 따라서 노름판 다니는 건 아닌가 해서. 그런 기미는 없지? 노름이요? 그 사람 고스톱도 잘 못 치는 사람인걸요. 명절에 친척들이랑 고스톱 쳐도 매번 잃는 사람이 무슨 노름이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모르니 한번 물어볼게요. 처음 진영 이모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그런 쪽으로는 아예 젬병이던 사람이었거든요. 크게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 사람이 노름을 할 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노름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가 돈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은 돈은 모두 통장에 있거든요. 그리고 통장 관리는 제가 하고 있었고요.
남편이 가져가는 돈은 저희 금고에서 몇만 원씩 꺼내가는 게 전부였답니다. 그 돈으로 노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설령 진영 이모 말대로 노름을 한다고 해도 단돈 몇만 원으로 하는 건 노름이랄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 노름을 한다고 해도 심심풀이로 하는 정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확인은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당신 노름해? 노름이라니?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진영 이모가 그러시던데 정육점 민수 엄마가 요새 걱정한다면서. 요새 강 사장이 또 노름한대. 당신이 요새 강 사장이랑 자주 뭉쳐 다니니까 혹시 강 사장 따라서 그런데 기웃거리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내 주제에 무슨 노름. 그럼 됐고. 근데 당신 강 사장 노름한다는 건 알았어? 몰라. 아이, 그 친구가 노름했었나? 암튼 혹시 강 사장이 그런데 가자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래. 알았지? 그래. 아이, 걱정 붙들어매. 제가 남편을 너무 믿었던 거죠.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10년을 더 넘게 봐왔잖아요. 공사장 시절부터 봐왔으니 그래도 남편을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사장 인부들도 심심찮게 화투를 치곤 하거든요. 특히 비나 눈 때문에 일 못하는 날이면 저희 한밭집 구석에서 판을 벌리는 이들도 없진 않았고요. 그때도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런 자리에 끼질 않던 사람이었어요. 버는 족족 시어머니한테 다 보내던 사람이니 노름할 돈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점도 제가 이 사람을 따라오게 된 이유 중 하나였어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면 저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노름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늦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평생 노름이라고는 근처도 안 갔던 사람이 한번 거기에 미치니 정신을 못 차리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지 뭐예요.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인가 봐요. 남편이 노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잡혀있다지 뭐예요. 전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불이 나게 경찰서로 달려갔죠. 초범이기도 하고 많이 반성하신다니 일단은 돌려보내드릴게요. 그래도 나머지 조사는 받으셔야 할 겁니다. 아마 벌금형 정도는 각오하셔야 할 거고요. 남편은 생전 처음으로 죄짓고 경찰서에 온 탓이었는지 많이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뭐라고 하는데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할 만큼이요. 그렇게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왔죠. 오는 내내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던 걸요. 저와 비슷한 이유로 경찰서를 찾아온 다른 여자들은 문을 나서면서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전 그러질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처음 저를 보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이후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지난번에 내가 물었을 때 당신 분명히 그런 적 없다고 했지? 그럼 그때 날 속인 거네? 맞지? 아니야. 아이, 그땐 정말 안 했어. 이번이 처음이야. 강 사장이 재밌는 데 있다고 해서 엉겁결에 따라간 거야. 난 하지도 않았어.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잡혀온 거야. 내 말 믿어줘. 정말이야? 잘 이해가 안 돼. 그냥 거기 있었다고 잡아간다는 게. 다시 물을게.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진짜라니까.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자신이 결백하다고 목소리를 드높이니 저도 조금은 그런가 싶더라고요. 정말로 경찰이 실수를 한 걸까요? 하긴 남편이 노름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있어야 노름을 하죠. 그러다 불현듯 생각이 났죠. 저는 황급히 장롱을 열고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통장들이 들어있더군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이 밤에 거긴 뭐 하려고? 피곤하다. 우리 밥 먹자. 남편이 갑자기 절 제지하지 뭐예요.
갈수록 수상하더라고요. 결국 말리는 남편을 뒤로하고 통장을 일일이 다 확인했답니다. 주택 통장 같은 건 다 있었는데 딱 하나가 안 보이더군요. 저희가 수범이 나중에 출소하면 장사 미천이라도 대주자며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많은 건 아니에요. 2천 정도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그 정도면 크게는 아니지만 뭐라도 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 통장이 없더라고요. 설마 했어요. 왜 수범이 통장이 안 보이지? 어디 있겠지. 통장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당신이 어디 다른 데 놔둔 건 아니고, 나중에 다시 찾아봐. 어딘가에 있겠지. 점점 수상하더군요. 제가 여기 말고 다른 데 통장을 놔두지 않는 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제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물건을 제자리에 놔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2천씩이나 든 통장을 다른 데 놔둘 리가 없거든요. 당신 바른 대로 말해. 당신이 수범이 통장 가지고 갔어? 아니야.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수범이 통장을 가지고 가겠어. 딴 것도 아니고 자식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진짜 서운하네. 당신 날 그런 인간으로 봤어?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노름꾼은 명백한 증거를 내밀어도 거짓말을 하는 족속이란 사실을요. 정말 당신 아냐? 알았어. 내일 은행 가보면 알겠지. 내가 잃어버린 거면 재발급 받으면 되니까. 다시 물어볼게. 진짜 당신이 안 가져갔다 그거지? 어차피 내일 은행 가면 다 알게 돼. 그러니까 제대로 말해.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처음엔 한 20만 원 잃어서 그거 다시 만회하려고 보니까,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미안해 여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 절대로 노름 같은 거 안 할게. 내가 이 약속 어기면, 당신 자식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기가 찬다는 게 이런 걸까요? 불과 1분 전에 자식 통장을 가져갈 사람이 아니라며 흥분하던 사람 맞나요? 당신 왜 그래? 지금 당신이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노름에 거짓말해. 내가 당신 하나 믿고 사는 줄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나 나갈 거야. 나 잡지 마.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10년 넘게 믿어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당장 짐 싸서 나간다고 엄포를 놓았죠. 네, 맞습니다. 그러고 싶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번 기회에 단단히 버릇을 고쳐놓아야겠다 싶었던 거죠. 몇 번을 짐을 쌌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절 붙잡고 애원을 하며 가방을 풀더군요. 내 다시는 노름 안 할게. 진짜야. 믿어줘. 각서라도 쓸게. 내가 다시 노름하다 걸리면 내 전 재산 당신한테 다 주고 나 빈몸으로 이 집 나갈게. 그래, 각서 쓰자. 내가 다시 노름하면 내가 이 손으로 내 손모가지 자를게. 그러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이렇게 내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빌고 또 빌었죠. 어쩔 수 있나요? 노름한 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헤어질 수도 없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노름이란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 주변에 단 한 명도 노름을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또 남편에 대한 믿음이 적지 않다는 것도 한몫했고요. 결국 그날의 소동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다음날 시장에 가보니 사람들이 한창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육점 문이 닫혀있는 걸 보니 역시 강 사장네는 난리가 난 모양이더군요. 그렇겠죠. 강 사장 노름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 민수 엄마 성격에 대충 넘어갈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게 문을 안 열었다는 건 놀라웠어요. 시장 상인들이라면 다들 그렇지만 정해진 휴일이나 부모상이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문을 닫는 법이 없습니다. 저 윗골목 생선가게 이 여사님은 할아버님 디스크 수술하던 날에도 문을 열 정도였어요.
사정은 다르지만 다른 분들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았죠. 그러니 이번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진 않겠더라고요. 정육점은 이틀을 더 쉬고야 비로소 문을 열었답니다. 다들 쉬쉬하지만 중내산에 싸움을 벌인 게 분명해 보였어요. 민수 엄마의 몸 여기저기에 난 상처가 그 증거죠. 강 사장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도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민수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됐거든요. 한번 노름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도 그걸 못 벗어난다는 것을요. 그러니 진짜 죽을 각오로 말리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처음부터 그걸 알았더라면 조금은 달라졌을 텐데요. 아닙니다. 그래도 안 됐을 겁니다. 나중에 남편이 보여준 모습들이 그 증거였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란 말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육점 일을 보니 그래도 난 안심이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그 일 이후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식당에만 매달렸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술 한잔 하자는 청도 매몰차게 거절하면서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다시 생길 여지를 막겠다는 뜻이었어요. 조금씩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문제를 불렀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지나니 더 이상 그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지 싶었거든요. 강 사장이 다시 정육점에 나왔음에도 남편은 강 사장을 만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10년 가까운 인연을 단칼 자르듯 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편은 자신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는 말조차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정도였죠. 그런데 아무리 친구들을 만나도 다음날 식당일 때문에 자정 전에는 반드시 들어오던 남편이었는데 연락도 없이 12시를 넘겼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더군요. 처음에는 진짜 순수하게 걱정이 되었는데 그게 새벽 3시쯤 되니 뭔가 이상하다 싶지 뭐예요. 참다 못해 장롱 및 서랍장을 열었답니다. 그러면서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너무 실망스러웠답니다. 지난번 그랬듯 통장 하나가 또 사라진 거 있죠. 혹시나 하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온 건 이틀이 지나서였네요. 한껏 초췌해진 남편이 집으로 들어서는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지 뭡니까? 나가요. 집에 왜 들어와요? 가서 그 좋아하는 노름이나 실컷 해요. 미안해. 이젠 2번 다시 안 할게. 진짜야. 믿어줘. 믿어준 결과가 고작 이거였는데 남편은 또다시 자기를 믿어달라더군요.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리 싸두었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붙잡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뿌리치고 나왔어요. 정말 더 이상 남편이랑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집을 나오긴 했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당장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성자 언니가 있는 광주는 너무 멀었어요. 결국 간 곳이 고작 찜질방이었네요. 그곳에서 3일을 머물렀어요. 그것도 버틸 만큼 버틴 거였어요. 나중엔 거기서 일하는 분들 보기도 민망스러웠거든요. 그 사람들이 절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보나마나 부부싸움하고 집 나온 여자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일이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오죽하면 거기 매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이쯤 하면 됐으니 집에 들어가라고 그랬을까요? 결국 찜질방을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 또 갈 데가 없대요. 집에 가면 남편이 있을 것 같고 가게로 가자니 시장 사람들 보기 창피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다른 찜질방 가는 것도 안 내키고 결국 집으로 갔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없을 수도 있다 싶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사람들은 어지간해선 가게 문을 안 닫으니까요. 남편도 이 생활이 10년이니 시장 사람이 아니랄 수도 없잖아요. 아니더군요. 남편은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 무섭게 저를 잡더군요. 전화도 안 가져가고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이번은 진짜야. 절대로 노름 같은 거 안 해.
알아. 이런 말 100번 해봐야 못 믿을 거라는 거.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우리 집 재산 단 한 푼도 손 못 대게 하면 되잖아. 일단 내가 전세 보증금 못 빼게 주인집에 연락하자. 당신이 말하기 전엔 절대로 안 빼주게 하는 거야. 그리고 통장도 다 바꿔. 전부 당신 이름으로 돌려. 도장도 당신이 숨기고 비밀번호도 당신만 알고 있게 새로 만들어. 그렇게라도 해야 돼. 솔직히 말할게. 내가 요 며칠 계속 생각했어. 그런데 진짜로 내가 이걸 완전히 끊을 거란 확신이 안 들더라고. 이번만 해도 그래. 나 지난 6개월 동안 악착같이 참았거든. 천장에 화투패가 아른거릴 때마다 나한테 욕을 했어. 다시 하면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래서 웬만큼 괜찮아질 줄 알았지. 근데 또 갔어. 날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아예 내가 돈을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거야. 가게 돈도 마찬가지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당신 없이는 안 돼. 내가 믿고 야속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한 번만 도와줘. 남편이 울며 애원을 하더군요. 그래서 더 그랬나 봅니다. 스스로 자기가 도박을 끊을 자신이 없다며 돈 근처도 못 가게 해달라는 남편을 보니 새삼 도박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되지 뭡니까.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했어요. 저 성실한 사람이 어쩌다 도박 같은 데 빠져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 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도박의 무서움을 몰랐어요. 남편 말대로 돈 근처에도 못 가게 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이 있어야 노름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주인집에 전화를 해서 행여라도 남편이 전세 보증금을 빼갈 수 없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명의도 모두 내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도장도 새로 파고 비밀번호도 나만 아는 것으로 다 바꿨죠. 이제 남편이 예전처럼 통장을 들고 나가서 돈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다 사라진 거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노름꾼의 생리를 하나도 몰랐다고는 생각 안 한 거죠. 그날 이후 제 삶은 항상 남편과의 전쟁이었네요. 남편이 사라지기 전까지 5년 동안 끊임없이 이 일로 싸워야 했거든요. 나중에 출소한 수범이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집에 발을 끄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걸까요? 수범이가 출소를 하고 집에 왔어요. 5년간의 교도소 생활에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군요. 와서는 돈을 달래요. 돈이 어디 있겠어요. 수범이한테 다 말했죠. 남편이 도박에 빠져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처분해야 했던 사연 말입니다. 그때 그 아이가 비웃던 게 얼마나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헤이 썩을 집구석. 이런 집에서 자랐으니 나 같은 놈이 난 거지. 잘 먹고 잘 사슈. 난 갈랍니다. 수범이는 밥도 한 끼 안 먹고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민데 5년 만에 온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먹인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저도 그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다 보니 그 아이를 잡을 힘도 의지도 메말랐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돈줄이 말랐는데 어떻게 남편이 수시로 도박을 할 수 있었던 건지요. 가족 중에 노름쟁이가 있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도 노름을 한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주변에서 돈을 융통하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노름쟁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돈을 빌려주거든요. 특히나 남편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더 그래요. 생전 돈 빌려달라 소리를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말도 안 되는 몰골로 급하게 쓸 일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남편이 그랬답니다. 친척은 물론이고 친구의 지인, 사돈의 팔촌까지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면 다 찾아가서 돈을 꿨답니다. 그러고 나면 뒷감당은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남편이 돈을 빌려 안 갚으면 아내가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나중엔 저조차 돈을 갚을 여력이 안 되더군요. 그러니 사람들도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을 안 했고요. 그래도 발을 못 끊을 정도로 남편의 도박병은 극을 달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집을 나가는 걸로는 더 이상 남편을 막을 수 없던 건 당연했고요. 그런 남편이 도박을 끊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끊은 게 아니라 죽었다고 해야 하겠네요. 죽기 전에는 도박을 끊을 수 없다는 노름쟁이들 말이 맞더군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밤을 새서 노름판에 가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다 잃고 온 남편이 식당에 왔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제게 미안함 따윈 안 가졌을 때입니다. 나 해장국 하나 말아줘. 속이 너무 쓰려. 나한테 창피하지 않아요? 아니구나. 나한테 창피한 사람이면 여기 오지도 않겠지. 그거 알아요? 수범이가 뭐라고 그랬는지. 그 자식 얘기는 왜 꺼내? 그놈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감옥 나와서 애비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간 놈인데 잔말 말고 해장국이나 줘. 우리 그만해요. 나 이렇게는 더는 못 살아요. 그러든지. 당신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처음엔 자기 손목 잘라서라도 노름 그만둔다더니. 그래요. 그만합시다. 내 팔자의 행복은 무슨. 내 팔자에 이것도 과분했지. 차라리 욕을 해. 때리기라도 하라고. 그것도 아니면 위자료라도 왕창 달라 그러든지. 위자료요? 우리 집에 뭐가 있다고? 됐어요. 나 갈 테니까 당신은 전세 보증금 빼서 좋아하는 노름이나 해요. 그동안 아주 고마웠어요. 제가 앞치마를 풀고 가게를 나서려 하니 남편이 잡더군요. 가긴 어딜 가. 가려면 내가 가야지. 아니지. 당신 말대로 이놈의 손목을 잘라야지. 그래서 노름 끊는 건 보여주고 죽어야지. 당신 소원이 내가 노름 끊는 거잖아. 내 위자료는 못 줘도 이건 해야지. 한껏 감정이 격해진 남편이 고기 쓰는 기계를 켜지 뭡니까? 아시죠? 톱날 달린 그 기계. 냉동 삼겹살 같은 걸 써는 기계랍니다. 자칫 한눈 팔다간 큰일 당할 정도로 날카롭죠. 저도 손톱 몇 개 해먹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요. 남편이 기계를 돌리더니 정말 손을 가져가지 뭡니까? 반사적으로 남편의 손을 잡게 됐어요. 아무리 미운 남편이지만 그 험한 꼴을 당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새빨간 피가 바닥에 줄줄이 뿌려졌습니다. 남편 손을 잡아채려다 제 왼손이 기갯날에 닿았거든요. 피가 그렇게 새빨간 거대요. 놀란 건 오히려 남편이었어요. 이 사람아.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서둘러 행주로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곤 바로 병원으로 뛰었답니다. 왼손 약지와 중지가 거의 떨어질 듯 덜렁거렸거든요. 응급처치를 마치고 큰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신경과 뼈가 상해서 접합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상태가 좋진 않았어요. 접합이 되긴 했지만 신경이 상당수 끊어져서 자연스럽게 쓰진 못할 거래요. 괜찮았어요. 끊어진 것도 아니고 붙어 있으니까요. 설령 그 손가락 2개가 날아갔다 해도 상관없었어요. 살면서 겪어온 고통에 비하면 손가락 2개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남편은 그 일이 자신 때문이라며 엄청나게 자책을 했어요.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됐네. 그냥 놔두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손. 잘려나가든 말든 놔두지. 괜찮아요. 살다 보면 이보다 더한 일도 많은데. 나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떠나려고요. 당신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네. 밉기도 해요. 그래도 당신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았으니 그걸로 갚은 셈 칠게요. 그러니 괜찮아요. 나 손 조금만 나으면 나갈게요. 잘 살아요. 그리고 진짜로 당신이 노름은 그만뒀으면 해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 내가 아는 가장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노름 관두고 예전처럼 일하면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그래요.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지친 것도 원인일 테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그냥 모든 게 부질없이 여겨져서일 겁니다.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못했지만 아무려면 제 한 몸 건사 못하겠어요. 불편한 손이지만 한 며칠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가고 나면 이 집에 혼자 살 남자를 그냥 두기 뭐해서요. 밑반찬도 이것저것 만들고 옷도 꺼내놓고 이불도 빨았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떠나는 걸 막지 않을 심산인 것 같아서요. 아무리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20년 가까이 기둥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울며불며 매달리면 또 쉬이 뿌리치긴 힘드니깐요. 그래도 갔겠지만 마음은 불편할 테니까요. 제 딴에는 모든 준비를 다 했다고 싶었던 그날 참 오랜만에 남편과 마주 앉았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꼼장어 사왔어. 아이, 우리 술이나 한잔해. 얼마 만에 보는 표정인지 모르겠대요. 남편이 노름에 빠지기 전에 보여주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니면 이젠 이 남자랑 두 번 다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일지도요. 제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셨네요. 당연히 골아 떨어졌을 거고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머리가 깨어질 듯 아프지 뭐예요. 서둘러야겠죠. 이젠 진짜 떠나야 하니까요. 근데 남편이 보이질 않았어요. 설마 또 노름을 하러 나간 건 아니겠죠. 장담은 못하지만 그러진 않기를 바랐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몸을 일으키니 가장 먼저 절 반기는 게 북엇국 냄새였어요. 20년 동안 술 취한 사람들이 먹을 해장국만 끓여왔지 정작 제가 그걸 먹을 일은 없었죠. 게다가 하도 그 냄새를 맡다 보니 해장국은 보기도 싫었답니다. 그래서겠죠. 남편이 해장국 대신 북엇국을 끓여놓은 이유요. 바로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저 먹으라고 이걸 준비해놨다는 걸요. 결국 이렇게 되긴 했어도 남편이 절 진심으로 아껴준 건 저도 잘 알아요. 다만 그놈의 노름에 미친 것뿐이죠. 그랬어요. 거의 매번 가지고 간 돈을 다 잃고 나서야 들어오던 사람이었지만 가끔은 돈을 따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런 날이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랑 선물 따위를 사들고 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좋아한 적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남편은 저를 아껴주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더 이 이별이 쓰라린 거였어요. 식탁에 정갈하게 차려진 북엇국을 보는데 괜히 눈물이 나대요. 노름만 아니었으면 이런 이별을 맞을 필요가 없었다 생각하니 더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떠나는 저를 차마 보지 못하겠어서 음식만 준비해놓고 나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로서도 다행이었죠. 남편을 보면서 집을 나가는 건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식탁 한 구석에 편지가 보였습니다. 미안해.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고집을 부려 데리고 왔는데 생각해보니 단 한 번도 그래준 적이 없었네. 다 내가 미친 탓이지. 나갈 필요 없어. 잘못한 건 난데 왜 당신이 집을 나가?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이런 말하는 게 어이없겠지만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 이제 두 번 다시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 없을 거야. 한 100번은 이런 말을 했으니 당신이 믿지 못할 거란 걸 알아. 그래도 이번엔 믿어도 될 거야. 죽은 놈이 노름을 할 순 없을 거잖아. 미안했어. 고마웠고 나중에 저승에서 보면 그땐 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간 내가 당신 속 썩인 걸 어떻게 갚지 싶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보답해 볼게. 잘 살아. 남편이 남긴 편지였어요. 근데 너무 이상했어요. 아무리 봐도 그건 유서였거든요. 한순간에 술이 깨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남편이잖아요. 바로 달려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 죽겠다고 글을 남겼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요. 단단히 마음을 먹은 탓일까요? 남편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1년이 흐르고 또 1년이 흐르고 5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금방 흘러버렸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죠. 남편이 자기 말대로 자살을 했다 치면 어딘가에서 시체가 발견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한테 연락이 올 거고요. 그런데 그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닐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마음이 덜 괴로워서였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사람들 입에 남편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답니다. 다들 남편이 죽었다면서 말이죠. 깊은 산 어딘가에서 죽었을 거고 그래서 못 찾는 거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이는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걸 모를까요? 실종 신고를 내고 5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젠 남이 되어버린 수범이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옆엔 웬 여자도 있더군요. 수범이랑 같이 사는 여자래요. 제 며느리인 셈이죠. 그 양반 죽었다면서요? 죽긴 왜 죽어? 누가 그래? 누가 그러긴요. 다들 그러던데. 아니야. 시체도 못 봤는데 그럴 리가 없어. 대단하시네요. 평생 노름질로 속만 썩인 사람인데 그래도 그 양반이 복은 있네. 자기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는 있으니. 넌 어떻게 사니? 저 사람은 누구고? 참 빨리도 물어보시네. 인사드려. 우리 아버지 부인이시오. 안녕하세요. 저 수범 씨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시장에서 살다 보니 반 관상쟁이가 다 된 제 눈에 며느리라는 그 아이는 좀 그렇더군요. 술집 여자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결혼했니? 말이라도 해주지. 어서 와요. 좋은 일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흐리 사이에 좋은 일이 뭐 있다고요? 아니다. 좋은 일 있겠네. 평생 자식 안 챙기던 사람이 마지막엔 아버지 노릇하는 거니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이제 5년 지났으니 아버지 사망 신고해야죠. 실종되고 5년 지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안 죽었다니까. 그리고 설령 그게 맞다고 해도 그럴 생각 없다. 넌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어서 처리하자고요. 저는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싫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래야 한다니까요. 그 싸기 싫으면 관둬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래도 나 키워준 공을 봐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해요. 참, 그리고 보험금 나오면 그 돈은 나 주고요. 그 양반이 당신을 수익자로 해놓긴 했던데 설마 그거 챙길 생각은 없겠죠? 갈수록 알 수 없는 소리만 하지 뭡니까? 뜬금없이 보험은 뭐고 보험금은 또 뭡니까? 그게 무슨 소리니? 보험금이라니. 몰랐어요? 그래서 사망 신고를 안 한다는 거구나. 뭐 잘됐네. 이야기가 쉽겠어. 수범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거였습니다. 남편이 든 생명보험이 있대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 전 몰랐죠. 수범이가 그걸 알았답니다. 요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네요. 생명보험이니 당연히 계약자가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 수익자가 저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저한테 보험금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보험금이 무려 7억이랍니다. 그 정도 액수가 나오려면 매달 넣어야 할 보험금이 적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돈만 생기면 노름판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어떻게 그걸 넣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걸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당장 그런 보험이 있다는 걸 안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랐으니까요. 그런 게 있었다고? 마지막 날 남편이 남긴 편지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간 내 속 썩인 걸 어떻게든 갚아보겠다고요. 그게 이런 뜻이었나 봅니다. 못난 사람, 겨우 이거였나요? 야속하고 야속했어요. 그러나 당장 급한 건 수범이었습니다. 그게 있다고 해도 난 그럴 생각 없다.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미리 말해두지만 네 아버지 사망신고 네 맘대로 하지 마. 그 사람 안 죽었어. 네 맘대로 그러면 보험금은 절대로 못 건네준다.
역시 돈이 무섭긴 하네요. 왜? 나한테 그 돈 주기 싫어서 그래요? 아버지 생각하는 것처럼 잘도 그러더니 7억이라니까 눈이 뒤집히죠? 마음대로 해봐요. 내가 그 돈을 받아내나 못 받아내나. 그렇게 수범이와 며느리란 애는 떠났습니다. 물론 그게 시작이었죠. 그 뒤로도 수범이는 수시로 찾아와 저를 협박했어요. 그래도 제가 말을 듣지 않자 본색을 드러내기까지 했답니다. 진짜 험한 꼴을 봐야 정신 차리지. 어? 당장 신고하고 그 돈 내놓으라니까. 수범아, 이러지 마라. 네 아버지가 이 꼴 보면 뭐라겠니? 죽은 사람이 보긴 뭘 본다고. 당장 돈 내놔. 수범아, 내 뭘 했어? 저 여자는 좋은 말로 해선 안 된다니까. 넌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 같은 소리 한다. 당신이 왜 내 시어머니인데? 수범씨 친엄마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보험금은 가로채고 싶어? 닥쳐라. 닥치라고? 이 여자 진짜 정신 못 차렸네. 야, 이년아. 결국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쥐어잡더라고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 손길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바닥에 내등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답을 안 하자 혀를 차더군요. 진짜 독하다. 하긴 7억 갖고 있으니 이렇게 당하더라도 괜찮겠지. 그래, 해보자. 당신이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이러니 수범씨가 당신을 엄마 대접 안 하지. 몇 달을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자식도 그렇고 며느리까지 그러니 매일 눈 뜨는 게 지옥이더군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 뒤를 따르는 것만이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지 싶더군요. 정말 죽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이 돌아왔어요. 당신 뭐예요? 왜? 제대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묻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막상 남편을 보니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았답니다. 미안해. 난 왜 당신한테 이 말밖에 못하는 걸까? 미련한 사람아. 그냥 사망 신고하고 보험금 받아서 고향으로 내려갔으면 될 것을 왜 고집 부려서 이 고생을 자초해? 남편은 그간 저한테 벌어진 사정을 지켜보기라도 한 듯 말을 하더군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수범이가 저한테 한 짓을 알았더군요. 하긴 모를 리가 없죠. 식당이건 집이건 찾아와 횡포를 부리는 모습을 시장 사람들이 다 보았으니까요. 그래도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왜 이렇고요? 몰골이라고 해야 오릴 모양새였어요. 어디가 안 좋은 건지 남편은 바짝 마른 몸에 새까매진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때 폐암 말기였다는 것을. 그래도 남편은 제게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살다 보니 이래. 제대로 먹을 수도 없으니. 왜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 근데 그것 말고 다른 얘기부터 해. 남편이 한 말이 이혼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이혼이라뇨. 그래야 수범이 놈 횡포를 벗어나지. 이혼한 사람한테 쥐가 어쩔 거야? 남편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남편이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편지에 남긴 대로 남편이 제게 보험금을 주려 한 건 맞았어요. 매번 노름에 빠져 미쳐 있었지만 언제나 제게 미안했대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들었답니다. 아무리 노름이 급해도 보험금만은 어떻게든 넣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나오는 거니 당장이라도 죽고 싶었다고요. 그럼 보험금이 안 나오니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였어요. 바로 수범이가 말한 인정 사망이죠. 실종 후 5년간 행적이 묘연하면 법이 그 사람을 사망했다고 인정하는 제도 말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갔답니다. 혹시나 사람들 속에 있으면 들킬까 봐서였대요. 그렇게 제게 돈 몇 푼 남기고 속죄하고 싶었는데 수범이가 회방을 놓은 거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이 천식이한테 당신 지켜봐달라고 그랬어.
천식 씨라면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천식이한테 다 이야기했어. 아이, 그놈이 얼마나 화냈는지 몰라. 그럴 맘이면 살면서 갚으라고 말이야. 근데 그게 되나? 나도 알아. 이놈의 병은 살아서 못 끊는 거니까. 결국 천식이가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줬지. 힘들겠지만 가끔씩 당신 사는 거 봐달라는 부탁이었어. 수범이가 저러지만 않았다면 아마 당신 앞에 이렇게 나서진 않았을 거야. 그냥 내가 죽었다고 믿고 사는 게 더 나았을 테니까. 근데 일이 이렇게 됐네. 미안해. 아니, 나로 모자라 자식 놈까지 기를 줄은 몰랐어. 다 내 어빈이 내가 마무리해야겠지. 그러니까 이혼부터 하자고.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간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마음이 참 그렇더군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죠. 자기가 죽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그래, 네 애비다. 미안하다. 근데 내가 죽지 않았으니 이젠 네가 여길 찾을 이유가 없겠지. 그리고 나 이 사람이랑 이혼하련다. 그럼 더더욱 네가 이 사람을 괴롭혀서도 안 될 거야. 수범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며 살거라. 애비 마지막 부탁이다. 부탁?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고? 당신이 진짜 아버지라면 적어도 보험금은 내가 받게 해줬어야지. 그러면서 아버지는 무슨? 가자. 내 2번 다시 이 집구석에 발 들이나 봐라. 그렇게 수범이는 떠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걸 봤으니 보험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지아버지가 어떤 모습인지 보았을 텐데도 건강 걱정 따윈 안 하더군요. 참 서운했을 텐데도 남편은 담담했습니다. 그게 죽음을 목전에 두었기 때문이란 걸 전 그 당시에는 미처 몰랐네요. 사람이 그런 거죠. 아무리 애틋해도 당장은 내 고통이 먼저인 거죠. 결국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남편은 다시 사라졌어요. 마지막에 남편이 그러대요. 고마웠어. 나 이제 당신 못 볼 거야. 혹시 안 좋은 소식이 들려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앞으로 잘 살고 나 갈게. 정확히 8개월 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식 씨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장례도 다 치렀대요. 남편이 폐암말기란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 마지막 길조차 알리지 않은 남편이 야속했지만 그게 남편 뜻이었대요. 사실 제대로 된 장례식도 없었답니다. 남편이 자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대요. 괜히 그런 자리 만들어 저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천식 씨한테 수도 없이 당부했다는군요. 그래서 결국 쓸쓸하게 떠났고요. 그래도 잘 갔습니다.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꼭 연락이 올 겁니다. 그걸로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게 그놈 마지막 소원이니 모른 채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전 식당도 접었어요. 사는 게 너무 무의미했거든요. 처음 사고로 아이와 전 남편을 보냈을 때랑은 다른 느낌이었지만 크게 보면 별다를 바 없더군요. 네, 그래도 보험금은 수령했습니다. 뭐가 됐건 남편의 마지막 바람이니 그건 들어줘야 싶었거든요. 물론 그 돈은 여전히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쓸 곳도 없고 쓸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 전 억지로 살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세상을 뜨고 싶지만 그럴 순 없어서요. 한창 도박에 미쳐있던 남편에게 그랬거든요.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요. 죽을 준비도 다 했다고 쥐약 사놓은 것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지 말아달라고요. 자기 마지막 부탁이니 그것만은 들어달래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뭐가 됐건 자기 목숨을 바꿔서라도 날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차마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라고 말하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은 이 눈을 내일 아침에 다시 뜨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들어주진 않네요. 제가 얼마나 더 힘겨워해야 이 바람을 들어줄까요? 죄송합니다. 못난 소리만 계속 늘어나서요. 그래도 솔직한 제 심정이 그런걸요. 이런 제가 못나 보이실 겁니다. 당장이라도 꾸짖으실 거란 것도 알아요. 네, 그런 대접 받아야 마땅하죠. 저라도 그럴 겁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속은 시원하네요. 긴 시간 노망난 여편네의 푸념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기만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아내를 많이 사랑하면서도 도박을 끊어내지 못한 남편분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도박에는 중독이라는 말이 붙나 봐요. 중독이라는 말은 아무 단어에나 붙이는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빠지면 절대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에만 중독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죠. 사람은 주변 사람도 정말 중요한가 봐요. 강 사장만 아니었다면 그런 곳에 발들일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쪼록 사연자분이 좀 더 밝은 세상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 사람으로 치유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